어제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3번째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입국되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닷새가 지난 후에야 당국에 신고했고 지역사회에서 여러 사람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성훈 변호사, 염건영 한국범죄연구소장 두 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3번째 확진자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남성인데요. 귀국 당시 발열이나 기침, 근육통 등의 증상이 없어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먼저 방역 체계에는 좀 문제가 없는 걸까요? 네, 만약에 이렇게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감염이 되지 않는 질병이다라고 한다면 방역 체계에 이상이 없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문제는 이 신종 코로나 감염증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 잠복기에도 감염이 되는 것으로 지금 보도 확인이 네, 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증상이 없더라도 의심 지역, 그리고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팬데믹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된 지역에서 방문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면밀한 감시가 필요했었는데,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능동 감시 대상자에도 이제 포함이 되지를 않았고요. 사실상 입국했을 때 증상이 없으면은 자기 자신이 신고하기 전까지는 보건당국으로서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쨌든 늦었지만 본인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확진이 됐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있을 때는 지금 이 상황 동안에 감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국에서 감염된 상황이지만 한국에서 국내 감염 사례까지 확인이 되면 저희가 사실은 방역적으로 좀 막기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을 노출한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본인이 스스로 그 신고를 하긴 했지만 입국 이틀 후인 22일 날 첫 네.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네. 그런데 보건당국의 신고는 3일이 지난 그렇죠. 25일에야 했거든요. 네. 이렇게 신고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걸까요? 현재는 이제 감염법이나 이제 그 공공 관련된 질병 관련 여러 가지 법률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가 증상이 늦게 이렇게 발현이 된 경우 네. 이 신고는 하셨잖아요.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미국의 사례를 좀 봐야 되는데, 미국의 이제 CDC라고 해서 센터 폴 디지즈 프리벤션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국가 질병관리본부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인덱스 디지라고 그래가고요. 쉽게 얘기하면 표준 지표 질환들이 있습니다. 또는 너무 감염이 확산되는 신종 질환이나 질병 같은 경우에 자가 발견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의료진이 이거를 묵살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할 수 있도록 연방법은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이러한 큰 어떤 사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큰 경험을 한 경우는 없다 보니까 이번에 그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상당히 좀 당황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문제는 중국의 어떤 그 질병관리 통제체제에 대해서 맹신을 했거나 또는 방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G2라고 해서 전 세계를 이끄는 2대 강국으로 지금 부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원시적인 질병의 어떤 확산이나 감염 내용에 대해서 국가적 창피함으로 좀 생각하는 성향이 지금 있다고 외신에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은폐하거나 또는 숨길 수도 있다는 가설하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상황을 초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중국 정부에 너무 믿고 보건 상태에 대한 감시나 감염을 믿고서는 그렇죠. 그 통계 수치가 다 사실이나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 증빙 내용은 없거든요. 네, 이 첫 번째, 두 번째 확진 환자는 입국할 때 증상이 나타나서 곧바로 각각 조사 대상 유증상자와 능동 감시 대상자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 단어가 조금 어려워요. 어떤 내용입니까, 각각? 네, 조사 대상 유증상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의안시를 방문한 지 14일 이내에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입국을 할 단계에서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보고를 하거나 이후에 입국 당시에는 없더라도 14일 이내에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 네. 등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면밀한 감시와 그다음에 방역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능동 감시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 확진자와 접촉한 분들이나 혹은 네. 이제 어떤 이런 호흡기 증상까지는 아니지만 미열 등의 증상이 미약하게 있는 경우들을 포함되는데, 지금 이 능동 감시 대상자의 범위를 너무 좁게 봐서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내부적인 검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능동 감시 대상자에 대한 분류 체계는 다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증상이나 뭐 호흡기 증상은 좀 약하지만 그래도 다른 타인과 접촉한 사람이 있는 사람들, 이런 네. 사람들을 능동 감시 대상자로 보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확진자는 좀 발빠른 조처로 해서 만난 사람이 많지 않았고요. 접촉자 가운데 특이 증상이 나타난 사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확진자는 상황이 다릅니다. 먼저 보건당국 브리핑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23일, 24일은 지역사회 활동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행적에 대해서 그리고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 저희가 CCTV나 이런 걸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만났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네. CCTV 분석이나 이런 것들로 접촉자 확인이 가능할까요? 일단 접촉자는 가능은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분이 동선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가용으로 주로 움직이시는 분 같은 경우는 만나는 분이 적을 수가 있는데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그렇죠. 분 같은 예. 경우는 그 공간 내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이게 공기를 통해 감염이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CCTV를 분석하고 이분의 동선을 파악을 한다면 수백 명, 심하면 수천 명까지도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이걸 현재 관련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역량을 가지고 전부 다 추적 관리를 할 수 있겠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이 세 번째 질환자와 같이 아예 그냥 드러나지도 않는 상태에서 나는 아무 증상이 없는데 이런 상황이면 그 기간 동안에 뭐 식사도 같이 할 수도 있고 네. 또 그 한국 식문화가 같이 네. 먹는 문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도 같이 하고 또 명절 전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전부 다 커버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네, 이분이 이제 본인 스스로 신고를 하시긴 했지만 그리고 또 활동 동선에 대해서도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좀 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한국 내 국내 감염이 이제 퍼지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아직 확진자가 세 번째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한 것이지 확진자가 수십 명, 수백 명으로 늘어나면 이제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 동선을 공개하고 방문한 업장을 공개하는 것이 이제 해당되는 업장이나 업소에 큰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공개가 됨으로써 그 동선에 있거나 그런 밀접 접촉하신 분들 중에서 지금 증상이 있는 분들 중에 그것을 감기로 오인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신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빠르게 신고를 한다면은 전파를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경각심을 갖때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당국이 이야기했지만은 사실은 이 질병 예방, 특히 감염법 예방 같은 경우에는 좀 과도하면 과도할수록 저는 나중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질병관리본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습니다. 내일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건강 상태 질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인데요. 질병관리본부장의 발표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건강상태 질문서를 사실에 맞게 작성하여 입국 시 검역관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후베이성 방문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 조치하겠습니다. 후베이성 이외의 중국 지역에서 방문하는 방문자는 폐렴 진단 시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포함하여 격리 조치하고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역학조사의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능동감시를 통해 관리를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미국의 사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격리 조치 등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일단은 그 전염병 중에서도 이게 사망하고 연결될 수 있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강제 격리 조치를 할 겁니다. 일단은 당신이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통제를 하겠다. 특히 이제 공기가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완전 격리된 그 식의 경우 환자, 중환자실에 네. 투입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그 거부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거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감염법이라고 있습니다. 네. 감염법에 의거해서 격리 조치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거 진짜로 말을 안 듣겠다고 하면 강제할 방법이 있겠냐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법적 제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으로서 그렇죠. 없는 지금 건가요? 현재 이제 건강 상태 질문서 지금이 나왔는데 이게 저도 이제 다른 나라 입국하게 되면 그 주요 이제 감염이나 이런 병들이 창궐하는 지역에 그 국가를 경유하거나 거기서 출발한 사람을 대상으로 약식으로 이제 A4 용지 한 장 분량의 내용을 체크하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지금 현재 미제출 시에 지금 700만 원의 과태료로 처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앞서 세 번째 환자와 같이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없음 체크하고 낸 것만 가지고 그걸 과연 확인할 수 있겠냐? 네. 이건 별 의미는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들어오는 사람 스스로 좀 조심하라고 심리적 압박 차원에서 이 건강 확인서를 내라고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중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어제 20만 명을 넘었고요. 오늘은 40만 명을 넘었습니다. 물론 북한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네, 관련된 법령이 있기는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1항 1호에 보면은 감염병 등이 의심되는 우려가 있는 자는 이제 금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이 법령에 따르면은 감염병이 의심되는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금지를 하는 것이지 일정 지역이나 국가 전체에 대해서는 금지를 못하도록 금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만약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국제보건규칙이나 국제법적인 규범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한 비자 발급을 완전히 거절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이제 창궐 했을 때 이제 해당되는 지역의 국가들의 국민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국가적 비난을 받기는 했지만은 지금 문제는 지금 이것이 처음엔 저희가 우한 폐렴이라고 불렀습니다. 우한이라는 지역에 한정된 일로 봤는데 지금 이제 설 연휴가 지난 다음에 드러난 것은 우한이 아니라 중국 전 지역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와 이제 실행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련법에 의심되는 사람으로 나타나 있는 조항을 지역으로 또 국가 전체로 확대해서 해석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대한의사협회는 최악의 경우에는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금지하는 어떤 행정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의사협회에서 이런 성명을 내는 것 같으면은 사실상 이렇게 현실적으로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최악의 기준이라는 거는 어느 선으로 볼 수 있을까요? 최악의 기준이라는 건 이제 중국 상황을 봐야 되는데 중국이 지금 북경까지도 지금 준비상사태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자체가 아예 우리도 지금 사람 이동을 금지시키겠다 이 정도로 나오면 확산이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금지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점을 잡을 것 같고요. 현재 그 춘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원래 이제 1월 말까지인데 2월 2일까지 지금 국가에서 비상사태 선포하면서 이 2일을 연장한다고 한 것은 가급적 그 이동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이동해라 이런 식으로 2일의 휴가를 더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상황을 봐서 이게 완전히 그 제압이 안 되고 확산일로로 걷는 경우에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특정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을 막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걸 의료 전문가 입장에서 의견을 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습게 생각하거나 일시적인 어떤 이벤트성으로 듣기보다는 진중하게 좀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웃나라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설 연휴가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설 명절 당일 오후 강원도 동해의 한 펜션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의 합동 감식 결과가 나왔는데요. 먼저 안타깝게도 어제 한 명의 사망자가 더 늘었습니다. 이들 모두 한 가족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설 연휴여서 모처럼 이제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웠어야 할 시간에 이제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던 사안이고요. 대부분이 돌아가시기도 했고 또 돌아가지 않은 분들도 다 중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번의 사망자가 더 발생을 한 사안이고요. 이것을 사안을 들여다봤을 때 근데 왜 이것이 강릉에서 전에 펜션 사고로 큰 사고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 몇 년 되지도 않았습니다. 한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왜 다시 발생했는지 내용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사건 펜션의 운영 실태라든지 관계 당국의 점검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있던 그런 사안입니다. 네. 이 목격자들 발언과 CCTV 영상을 보면 폭발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으로 나타납니다. CCTV 한번 보실까요? 네, 불길이 보이는가 싶더니 뭔가 폭발한 듯 좀 사람들이 와서 좀 보고 있고요. 네. 폭발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번 더 이렇게 폭발이 난 듯이 불길이 좀 치솟았습니다. 섬광이 번쩍이는 모습을 보셨고요. 네, 이 합동 감식 결과 LP 가스와 휴대용 가스 버너 연이어 터진 걸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 CCTV만으로 그게 이제 확인이 됐나 보죠? 일단은 가스 폭발 같은 경우에는 가스의 폭발력이라는 게 일반 뭐 휘발유나 유류하고 화재하고 틀리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화원을 다 태우는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발이 한 번만 나지 두 번 나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번 났다는 것은 1차로 몰려있던 가스가 한번 폭발해서 한번 싹 탔고요. 네. 2차 폭발이 났다는 건 추가적으로 탈 수 있는 어떤 그 화원이 또 공급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여기 그 보시면은 처음에 나왔던 불하고 뒤에 나왔던 불하고 뒤에 불이 더 밝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번째 폭발이 더 컸을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에서는 현재 지금 합동 감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단은 고기를 구워 먹는 불판 있잖아요. 우리가 휴대용 가스버너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폭발한 게 1차 촉발적인 역할을 한 것 같고 2차적으로 보면 거기 그 LP 가스통이 가스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가스만 그 렌즈만 없는 상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네. 이게 녹아서 2차적으로 LP 가스가 유입이 되고 폭발하지 않았냐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네. 특히 중요한 것은 밖에 즉 폭발했던 당시 장소와 연결되어 있는 LP 가스통이 밖에 있을 거 아니에요, 1층이에요. 네. 거기로 확인하러 갔더니 성에가 껴 있었다는 그 감식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예. 성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헤어스프레이 같은 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만 쓰는 경우에는 관계가 없지만 심하게 헤어스프레이 많이 쓰게 되면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액상으로 돼 있던 게 가스가 이제 나오잖아요. 나오면서 온도차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순식간에 그 성에가 끼거나 아주 차갑게 온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당시 LP 가스통에도 엄청난 성에가 껴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가스가 분출하지 않았냐 이걸 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두 가지를 놓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유족 측에서 나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소방관들을 못 올라가게 했다는 거예요. 2층을. 그래서 시청으로 넘겼는데 12월 달에 시청에서도 아무 조치를 안 했습니다. 지금 LP 가스통 말씀을 하셨는데 이 화재 안전조사 때 소방관이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건물주가 2층에 못 올라가게 했다라고 한다면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을 텐데요. 일단 네. 관련 법령을 보면은 소방시설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특별점검이라는 거 할 수가 있고요. 소방특별점검을 했을 경우에는 건물주, 그러니까 거기에 점유할 권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그 정당한 이유가 없이 소방특별점검을 방해하거나 조사를 못하도록 할 경우에는 처벌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정황을 보면은 해당되는 펜션이 지금 9년 동안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네. 진행됐던 곳이고요. 예전에 냉동 창고로 썼던 곳을 다시 개조를 했는데 어쨌든 지목상으로는 그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건물주는 거기에 세입자가 사는데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열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만약 펜션 영업을 했다면 거짓말이겠죠. 이 네. 얘기는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관계 당국으로서는 그러면 세입자가 누구인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특별조사에 나가가지고 동의를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그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는. 네, 펜션이었다고 네. 한다면 세입자가 아니라 뭐 손님이었을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 말해서는 이제 손님이 없다면은 건물주가 바로 열어줬어야 하는 문제죠. 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았던 그런 사안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에서 조치를 했다면 또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냐 이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시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시청 입장은 이제 소방서에서 그러니까 소방검사를 기피했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이 관할을 넘겼는데 한꺼번에 한 200건 이상이 한꺼번에 소방검사에 걸려서 네.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인력이 얼마 안 되나 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걸 정리하려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청 입장은 너무 많은 사건을 한꺼번에 입건 처리를 해가지고 소방서에서 넘겨왔기 때문에 네. 이 적은 인력 가지고는 일일이 다 커버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참사가 발생했다. 일종의 면피용 얘기 같긴 한데요. 네. 현재 상황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불법적으로 숙박업소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입시가 끝난 고3 학생들이 안타깝게 많이 돌아가셨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정상적인 검사나 검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숙박업소였는데 향후에 이런 방식으로 일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보상 문제도 발생하고요. 또 피해자 유족의 어떤 상처에 대한 치유 부분도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관청 입장에서는 이런 사건을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또 방치해도 되는구나 이런 식의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어떤 하나의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쁜 일이 발생했을 때 철저하게 응징을 해갔고요. 그 네. 사건의 희생자의 어떤 추모를 해주면서 문제에 대한 이 원인을 제거하는 이런 사건으로 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저런 상황이 겹쳐서 전형적인 인재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강릉 펜션 참사 이후에 관련 규정을 강화했는데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났어요. 이렇게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처벌이 불가피한데 일단은 소방 당국, 시청, 그다음 물론 펜션 주인도 포함이 되고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네, 일단은 근데 이 화재 사건 자체와의 인과관계도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무허가 영업을 했고요. 무등록 영업을 했고 소방시설 특별조사에도 협조를 안 했던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처분 그리고 각 법령에 따른 형사 처분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 범죄 정도에 따라서 이제 그 형량은 생각보다 높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 화재 폭발 사고와 이것들 간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해당되는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화재였다면 업무상 과실치사까지도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관련해서 만약에 공무원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부분을 해태함으로써 이런 사고를 이르게 했다는 것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가능하다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 또한 같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설 연휴 사건 사고 소식 김성훈 변호사, 염건령 한국범죄학 연구소장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